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건축법 278조. 지금 하는 건축법이 건축에 대한 일반법입니다. 건축물 안전하게 건축하라고 통제하는. 사실 건축법에서는 별로 체계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그만큼 조금 기술적인 성격이 좀 강한 법이라. 그래서 그래도 안 쓰면은 서운하니까 간단하게 쓰면은. 자, 우리 건축법에서는 일단 그 용어가 나옵니다. 먼저 용어가 나오고 나고요. 그 다음에 적용 범위, 건축법이 어디에 적용되는지 적용 범위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이걸 배운 다음에는 건축 절차를 배우게 됩니다. 건축할 때 합법적으로 어떻게 져야 되는지 건축 절차. 그 다음에 네 번째로서는 이제 강론 파트로서 이 강론 파트에서는 좀 더 기술적인 부분이 나오죠. 대지 및 도로, 대지와 도로 관계, 대지 및 도로라든지 건축협정 등 쓸 게 없어요. 다양하게 있어서 이렇게만 쓰겠습니다. 이렇게만. 자, 먼저 용어부터 들어가죠. 용어부터 하고 나서 적용 범위를. 자, 용어는 278쪽부터 나옵니다. 용어가 많아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 중에서 이제 볼 거 보고 안 볼 거 안 봐도 돼. 너무 많죠? 응? 34번까지 있나? 뒤에도 또 나와. 강론 파트에서. 자, 대지부터 보시죠. 대지 개념부터. 자, 우리 대지 개념은 법마다 다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건축법에서는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건축법에서는 이제 건축물을 통제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 맞게 대지 개념이 따로 나와 있습니다. 공간법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건축법에서는 대지라고 해요. 각 필지로 나눈 토지, 나눠진 토지를 한 필지라고 하는데, 그죠? 한 필지가 지목과 상관없이 일대지로 봅니다. 건축법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건축 기준을 적용할 때 필요해서인데요. 건필과 용적률 범위 내에서 짓게 돼 있잖아. 그래서 우리 건필과 용적률을 적용할 때 대지 개념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지목에 상관없이 각 필지로 나눠진 땅을 건축법에서는 일대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적법, 공간법에서 배우시는 그 지목으로서의 대지 개념과 달라요. 예를 들어 공장용지다 그래도 건축법에서는 일대지가 되는 거예요. 다른 개념이에요. 이렇게. 원칙적으로 일필지가 일대지가 됩니다만, 다만 해서 일정한 토지는 0으로 정하는 일정한 토지는 둘 이상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도 있고, 둘 이상을 합쳐서 하나의 대지로 봐서 건축 기준 적용할 수도 있고요. 하나 이상 필지의 일부를 일대지로 볼 수도 있는 예외, 나중에 구별하시면 됩니다. 일단 원칙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 개념이 나오죠. 건축물 개념. 기본적으로 건축물에 건축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건축물이 뭐냐? 여러분, 그 건축물이라고 할 때 건축의 기본적인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 요소만 어떤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지 어떤 게 있을까요? 3요소로 본다면 지붕, 기둥, 벽. 이게 기본적인 건축물의 3요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둥 세우고 벽 만들고 지붕을 만들 때 이 3요소를 다 갖춰야지만 건축물이 되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3요소를 다 갖춰야지만 건축물이 된다라면은 두 가지 요소만 갖춘 경우는 건축물이 아니다, 그런 결론이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금 두 가지 요소만 갖춘 것도 많잖아. 기둥만 세워놓고 벽 없이 기둥과 지붕만 올려놓은 거, 이거는 이제 보통 이 벽이 상당 부분 없는 부분을 피로티고즈라고 합니다. 벽 없이 이렇게 만들어서 주로 주차장으로 쓴다라든지, 아니면 기둥 없이 벽만 만들어 놓고 지붕을 올려놓은. 만약에 3요소를 다 갖춰야 된다면 이런 건축물은 건축물이 아닌 것이 되고, 건축물이 아니게 되면 건축법 통제를 벗어나거든요. 마음껏 질 수 있다는 얘기가 돼. 안 되죠, 그러면? 그래서 두 가지 요소만 갖춰도 됩니다. 세 가지 요소 중에 뭐는 꼭 빠져서는 안 되겠습니까? 지붕 없는 건축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개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지붕은 꼭 있어야 되고, 3요소 중에 두 가지.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서, 제가 공작물이면 인공적으로 만든 시설물을 다 공작물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서도
지붕과, 지붕은 꼭 있어야 되고요. 과잖아. 과 또는이 아니고 지붕과 기둥 또는 벽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붕과 기둥만 있어도, 지붕과 벽만 있어도 또는 있잖아 중간에. 이 두 가지 요소만 갖춰도. 그리고 이에 딸린 시설물까지 일단 건축물의 첫 번째 개념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건축물에 딸려 있는 시설물도 건축물이거든요. 딸려 있는 시설물은 뭐 지붕, 기둥, 벽 아니더라도 딸려 있는 거 있잖아. 어떤 게 있나요? 건축물에 사시면서 못 보셨나? 주변에? 지붕과 기둥, 벽은 아니야. 근데 그거 딸려 있는 거 있잖아. 그 건축물에 딸려 있는 거. 정화조. 정화조. 아, 정화조 딸려 있어. 아, 그런데 아, 이거 어떻게 그거부터 나오니까 어떻게 지금? 아, 월요일날 첫 시작에, 첫 시간에. 다행히 그래도 아침은 드시고 오셔서 그렇죠. 어떻게 정화조부터 잘하셨어요. 그거 말고 좀 더 좀 정화조스럽지 않은 거 있잖아요. 아, 일단 여러분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 뭐가 있어요? 들어가면 단독주택에 담장이 대표적이지. 예. 아이고, 하여튼 뭐 재밌습니다. 하여튼 제가 제 17년 강의 중에 하여튼 정화주를 처음 들어봐. 아주 독특하신 사고를 가지고. 담장을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 내도 단지 있는데 단지가 지붕이나 기둥 또는 벽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 아니죠, 그죠? 그런데 그거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로 들어가. 건축 속에 포함됩니다. 또 하나를 예를 든다면 굴뚝 같은 것도 들어가지. 굴뚝 자체도 공작물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건축물과 같이 지으면서 딸려서 짓는다 그러면은 전체를 건축물로 보는 거예요. 포함시켜서. 또 하나.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아까는 이제 토지에 정착하는 걸 전제로 했는데요. 지하나 아니면 높은 곳, 고가도로 할 때 고가 아닙니까? 그 높은 곳에 공작물에 설치하는, 즉 토지에 정착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곳에 설치하는 사무소나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를 합쳐서 건축물로 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3번의 건축물의 용도라는 것은 건축물의 쓰임새를 얘기하죠. 용도, 사용하는 쓰임새. 그냥 쓰임새입니다. 4번의 건축 설비. 제가 대충 설명하는 건 대충 넘어가면 돼요. 건축 설비. 건축물에 설치하는, 건축물 자체에 설치하는 각종 설비로 보시면 돼. 사실 아까 정화조 같은 경우는 보통 건축물과 이제 같은 대지에서 좀 분리되어 있는 걸 전제로 하는 게 아까 그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이거든요. 건축물에 부착돼서 같이 설치하는 것은 설비라고 보시면 돼. 그럼 정화조는 이 설비에 오히려 가깝죠. 설비에 가깝지. 근데 이 설비라는 개념도 뭐 그냥 대충 보시면 돼, 대충. 건축물에 필요해서 설치하는 각종 설비. 우리 여기서 보시면은 이거 갖고 시험 낸 적은 없어요. 여기 우리 건축물에 설비 있잖아. 어떤 설비가 있을까요? 여기 보이잖아. 전기 설비, 전화 설비, 인터넷 통신 설비, 그런 거 다 들어가요. 엄청 많아 보이죠, 지금 여기? 예를 들어 여기 환기 설비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환기 설비고. 아주 기술적인 부분이라 시험과는 거의 관련 없어요. 그래서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 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등등 끝. 5번에 지하층도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는 지하층. 여러분, 건축법에서는 지하층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간접적으로 장려를 해주는 그런 제도를 좀 두고 있어요. 지하층 설치를 장려하는.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이제 뭐 층수 계산에 있어서 뭐 몇 층까지만 전하는 층수 제한할 때 지하층은 아예 빼버립니다. 용적률 산정할 때도 지하층의 면적은 용적률 계산해서 빼줘요. 빼준다는 얘기는 용적률 부담 없이 설치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혜택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지하층이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정확히 알아둘 필요는 있는 겁니다. 이거는 보세요, 지하층. 여러분, 이거 딱 그렸을 때 이게 지표면입니다. 지표면. 제가 한 개 층만 그렸을 때 이거 지상층인가요, 지하층인가?
요거는요. 요거는요. 아, 그러니까 지금 반지하를 묻는 게 아니고 지금 지상이냐 지하냐 지금 구별하시면 돼. 제가 묻는 것 중에서 한번 답하시라 그랬죠? 반지하라는 개념은 건축에서 안 쓰기 때문에. 이거 지하예요, 지상층이에요? 확실해요? 요거는 그러면 요거는 모르겠죠? 모르겠죠? 요건 어떻습니까? 이렇게 그리면 요걸 알게 하는 게 이 개념이에요. 우리 개념을 봅시다. 자, 건축물의 바닥이 짚으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여러분 건축물의 바닥이 당연히 짚으면 위에 있으면 그걸 누가 지하층이라고 하겠습니까? 바닥이 짚으면 아래에 있는 거, 지금 다 아래에 있는 거죠, 그죠? 아래에 있는 것 중에서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바닥에서부터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과 비교해서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한번 보시죠. 지금 우리가 지하층 개념을 쓸 때는 하나의 건축물이 지표면에 걸쳐 있을 때, 이거는 명백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명백해요. 이렇게 걸쳐 있을 때 이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건데요.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것으로서 이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로 따지겠다는 겁니다. 평균 높이. 그냥 높이도 아니고 왜 평균 높이냐 하면은, 저는 지표면을 고르게 그렸습니다만 지표면의 고저차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약간 경사진 곳에 건물을 짓게 되면 이쪽은 지표면이 여기, 이쪽은 이쪽. 다를 수가 있잖아. 그럼 각각의 지표면까지 계산한 다음에 평균 높이를 계산하겠다는 겁니다. 바닥에서부터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층 높이가 한 개 층의 층고를 얘기하거든요. 말 그대로 층의 높이를 얘기해. 한 개 층의 층고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 층고의 2분의 1과 비교하겠다는 거, 반과. 그래서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이 높이인데요. 요것이 층 높이의 2분의 1이면 요 높이밖에 안 되는데 요것이 요거 이상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이상이라면 기준을 포함합니까? 포함하죠. 이상 이하는 기준을 포함합니다. 그죠? 너무 기초적인 얘기라서 놀라우셨겠지만 이것도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뭐 미만 그러면 기준을 포함 안 하잖아. 뭐를 넘는다 그러면 기준을 포함 안 하죠. 근데 이상 이하는 그 기준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요것이 요거보다 이상이라는 얘기는 크거나 같은 것까지가 이상의 개념이 들어가잖아. 이게 지하층이에요. 지금 이것이 더 크죠? 지하층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 이 거리가 같다라고 정확히 반지하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층 높이의 2분의 1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상은 기준을 포함하니까 정확히 반지하는 지하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요거는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층 높이의 2분의 1보다 요것이 작잖아요. 미만이죠? 지하층 아니지. 그럼 지상층이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지하층에 해당돼야지 여러 가지 혜택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층 높이 2분의 1 이상이다. 이상. 괜히 또 2분의 1 숫자만 또 다 갈아놓고서 이상을 미만으로 바꿨는데 또 못 찾으면 안 돼. 그래서 개념을 정확히 보시라는 거예요. 자, 요것도 정확히 봤고요. 6번의 거실 대충 보셔도 돼요. 거실 개념 갖고도 낸 적이 없어. 근데 상식적으로 그냥 거실이라고 하면요, 우리가 건축우선 거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집의 거실과는 조금 달라. 우리 거실의 개념을 잡아놓고 뭐 창문을 얼마 정도 면적을 확보해야 되느냐, 뭐 거실 바닥 면적이 얼마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라 봅시다.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기타 유사한 목적으로 해서 사용하는 방을 다 통틀어서 거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용으로 쓰이는 것. 자, 우리 그냥 살짝 봅시다. 그냥 잘 내진 않아. 이거 내진 않는다 그랬어요. 자, 들어갔을 때 현관이 나오고, 현관 지나서 거실 나오죠, 그죠? 그거 거실이야. 안방에 들어가서 안방은 거실입니까, 아닙니까? 거실이라니까. 거주용으로 쓰이잖아. 거주용으로 쓰이잖아. 작은 방 들어갔어요. 거실입니까? 서재. 작업용으로 쓰이는 거 아니야. 작업용으로. 부엌. 거실이라고. 이것도 부엌도 거실이 들어가요. 작업용으로 쓰이잖아. 화장실.
무슨 작업을 하는데 거기서? 화장실에서 무슨 작업을 합니까? 거주용으로 써요? 거주용으로? 무슨 거주용으로 화장실을 쓴다고 또 답을 하셔. 아니 거기서 잠자요? 오락용으로 쓰나 거기서? 화장실에서 집회해? 집회? 아 무슨 작업하는데 글쎄 거기서 무슨 작업하는데 거기서 아이 참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예를 들어서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해봤어요 그냥. 무슨 화장실에 작업한다는 얘기는 무슨 작업을 하지 도대체? 주요 구조부는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주요 구조부. 주요 구조부. 이것도 많이 쓰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번 활용을 해야 돼. 자, 여러분 주요 구조부라면 말 그대로 이 말을 분석하면 구조를 이루는 부분 아닙니까? 구조를 이루는 부분인데 그 구조부 앞에도 주요라는 말이 붙어 있잖아. 그러면은 여러 가지 건축물의 구조를 이루는 부분 중에서 훨씬 다른 것보다 중요한 구조를 이루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구조를 이루는 부분.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이 주요 구조부가 이제 주로 대수선할 때 써요. 대수선할 때. 우리가 건축물을 뭐 새로 지을 때는 당연히 건축법 통제를 받죠. 용도 변경할 때도 통제를 받습니다. 나중에. 수선할 때는 수선에 불과한 것은 통제받을 만한 걸로 안 봐요. 그런데 수선 중에서 대수선이다, 큰 수선이라면 건축하는 건 아니지만 충분히 통제 대상이 됩니다. 통제 대상이 된다는 건 이제 허가나 신고를 통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주로 이제 주요 구조를 손댄다는 것은 중요한 구조를 손대니까 이거는 정제를 안 했다가는 건축의 안전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 주로 대수선, 통제 대상이 되는 대수선의 개념에 이걸 이제 쓴단 말이에요. 근데 역시 이것도 6가지가 있거든요. 외울 필요는 없어요. 상상해 보시면 돼요. 상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봤던 그 건축의 구조를 생각해 보면서. 중요한 구조, 통제를 받아야 되는 중요한 구조라면은 일단 우리 건축물 한번 구조 생각해 봐요. 기둥. 기둥 그렸어. 기둥. 또 벽 있어요. 벽은 이렇게 그릴 수가 없고. 또 지붕. 건축의 3요소 나왔네 일단 그지? 당연히 건축물의 3요소라면 함부로 손대서는 안 될 주요 구조부에 들어가겠죠. 주요 구조부에 들어갑니다. 이 3가지입니다. 들어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바닥. 자연스럽게 생각하시면 돼요. 바닥. 바닥이 없으면 이 건물이 어떻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바닥. 여러분 이 바닥이 만약에 없다 그럼 지금 여기 5층인데 매달려서 들어야 돼 지금. 위에다 쭉 매달리고 되는 대로 들어야 돼. 당연히 2층마다 바닥이 있어야 되지. 주요 구조 함부로 손댔자 큰일 나겠죠, 그죠? 통제해야 돼 바닥. 자, 4가지 나왔어요 이제. 또 뭐가 있을까 이제? 네? 아니 예를 들어 여기 뭐 2층, 3층이 있다면 여기 그냥 점프해서 올라가요? 계단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계단도 어설프게 이거 손댔다가 이거 무너지게 되면 어떡합니까? 자, 지금 계단 나왔어, 계단. 하나만 더 찾으면 돼, 이제. 집안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을 어떤 역할을 한다 그러지? 우리 집안에? 대들보, 보가 있어야지, 보가. 자, 지붕이 있습니다. 지붕. 그 다음에 기둥. 지붕, 기둥, 벽은 건축의 3요소니까 당연히 들어가고. 어느 건물이든 바닥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1층짜리도 1층 바닥이 있는 거지. 그래서 바닥도 중요한 구조로 보는 것이고, 바닥을 받치는 것을 보라고 보시면 돼요. 바닥을 받치는 것을 보. 우리 대들보는 이제 보 중에서 제일 큰 보를, 중심이 되는 보를 대들보라고 하잖아. 보라는 것은 기둥이 수직으로 세워져 갖고 건축물의 하중을 지탱하는 것이라면, 보라는 것은 기둥처럼 생겼는데 수평적으로 설치를 해서 무너지지 않게 막는 거예요. 요 기둥과 요 기둥 사이에 뜯어보면은 보가 설치되어 있을 거예요. 자, 올려놓는 거. 여기 설치되는 게 대들보고 여기도 다 보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를 함부로 뭐 괜찮다 주요 구조 아니라서 함부로 막 뜯고 해체하고 했다가 요거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주요 구조로 봐야지. 그리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계단 당연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예요. 이 중에서 생각하시면 돼요. 6가지.
이렇게 하여튼 요거를 요 주요 구조를 건축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 하더라고요. 외울 필요도 없잖아요. 건축의 모습 생각하고 바닥 있고 바닥을 지탱하는 보이 있고 주계단, 계단. 여기서 좀 더 완성을 해야 돼. 정확하게. 지붕 틀이라고 합니다. 이 말이 빠지면 틀려요. 모든 지붕이 주요 구조가 아니고 지붕 틀이라고 해야 돼. 지붕 틀. 지붕 틀. 이런 지붕 틀. 자, 여기에 기와를 얹어볼까요? 기와를. 모든 지붕을 주요 구조로 해서는 안 되는 게, 만약에 모든 지붕이 주요 구조라면 기와 지붕에서 기와 몇 장 가는 것도 주요 구조부 손대는 것이라 허가나 신고.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지붕 틀 자체가 함부로 손대서는 안 돼. 주요 구조라고 보시면 돼. 기둥 다 들어갑니다. 벽이라고 해도 내력벽 요 말을 붙여야만 돼요. 요 말이 들어가야만 됩니다. 모든 벽이 아니야. 내력벽. 견딜 내자 힘력자. 건축의 하중을 견뎌내는 벽. 견뎌내는 힘. 견딜 내자. 인내할 때 내자거든요. 건축의 하중을 지탱하는 벽이 내력벽이에요. 우리 벽은 저 창문으로 돼 있네. 저렇게? 유리로? 저거 주요 구조입니까?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유리로 막 돼 있잖아. 지금 벽이. 저게 주요 구조부냐 아니냐 판단해 보시라. 아니죠? 저게 건축의 무게를 지탱하는 거예요? 여기 칸막이용 벽은 여기는 이거 딱딱 두드렸을 때 무슨 소리가 나야지 내력벽일까요? 소리가 안 나야 돼. 안 나야 돼. 콘크리트 두껍게 된 벽 상상해 보세요. 그거는 건축의 무게를 지탱하는 거거든. 여러분들 아파트 내에 있는 벽이라면은 외벽 이런 거 당연히 내력벽일 거야 아마. 보통 아파트에서는 기둥 세우는 것보다 벽 갖고 하중을 지탱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게 내력벽이에요. 칸막이용 벽 언제든 뜯어 고쳐도 건축물의 안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내력벽 정도가 돼야 주요 구조라고 하는 겁니다. 바닥, 보, 주계단, 주자를 붙여요. 주계단. 계단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예를 들어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외벽에 있는 계단 보셨나요? 막 때로는 요새는 잘 설치를 그렇게까지는 안 합니다만 옛날에는 막 그 철골 구조물로 이렇게 막 외벽에 설치하는 거 있잖아. 그거 뜯는다라고 해서 건축물의 안전에 지장을 줄까요? 주계단이 돼야 돼. 주계단이. 네, 주계단. 주계단은 우리 건물에서 어디쯤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까? 네? 반드시 주계단은 있어요. 건물에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어디? 이따가 나가서 봐요. 집에 갈 때. 그 우리 승강기 맞은편에 그 계단 있죠? 그게 주계단이야. 주계단. 주요 구조입니다. 그거 뜯는다고 생각해봐요. 영향을 많이 미치. 요 6가지를 얘기합니다. 써먹을 거예요, 이거는. 자, 주요 구조란 내력벽. 벽 중에서는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 틀, 주계단 정확히 보세요. 순서랑 상관없이 이렇게 연상을 하시고 보셔요. 다만 사이사이에 있는 사이기둥이라든지 작은 것들, 작은 최하층 바닥, 바닥 중에서 최하층 바닥은 빠집니다. 최하층 바닥이면 이것이 지하든 아니든 그죠? 맨 밑에 땅과 맞닿아 있는 것이고 땅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다른 것과 달리 안전에 문제가 없다. 최하층. 작은 보, 작으니까 차양, 햇빛 가리는 게 차양이죠. 차단할 찬자, 빛 양자, 햇빛 가리기. 옥외 계단, 주계단에는 옥외 계단 등 건축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된다는 것까지도 여러 번 나왔던 거 이것도. 그 다음에 건축 개념은요. 신축, 중축, 개축, 재축, 이전 이 5가지 개념을 건축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건축 파트에서 자세히 보셔야 돼. 이 5가지를 잘 구별해야 됩니다. 대수선도 크게 고치는 게 대수선이에요. 아까 주로 주요 구조부를 손대는 것이 주로 대수선 개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기둥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주로 주요 구조부를 손대거나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여기서 하는 거 이것도 대수선 파트에서 좀 더 나중에 자세히 보셔야 되고 리모델링 개념이랍니다. 리모델링. 어떤 것을 새로 건축하는 것과 건축된 건축물을 대수선하는 것과 리모델링은 다 다른 개념이에요. 우리 공법에서는 웬만하면 영어 안 쓰잖아요. 영어 나왔네. 리모델링. 흔치 않은 거라고 이게. 근데 리모델링이라면 대충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리모델링이라는 개념이 어떤 거일 것 같아요? 주요 구조물 빼고 그 외의 것을 리모델링. 주요 구조물을 빼고 그 외의 것을 리모델링한다? 글쎄 리모델링이 뭐냐니까. 영어로 리모델링 용어로 지금 하고 있잖아. 말하기가 좀 뭐하죠, 그죠? 만약에 주변에서 리모델링 하는 거 보신 예로선 보셨나요? 한번 지나가다가 어떤 거 보셨나? 건물이 노후화되면 노후화되실 때. 이렇게 집을 쫙 뜯어가지고 리모델링 한번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글쎄. 네. 싹 뜯어가고 주로 딱 소리만 들리는 것 같은데. 건물이 오래되면 아예 부셔버리고 새로 짓는 게 이제 건축이고, 그죠? 있는 상태에서 주로 주요 구조부 손대는 게 대수선이고, 리모델링이라면. 그 기존 건축은 거의 그대로 유지하면서 외양 같은 것만 이제 멋있게 바꾸는. 외양을 멋있게 바꾸는 경우도 있고, 기존 건축물의 그 전용 면적이 너무 작기 때문에 편리를 위해서 전용 면적을 조금 넓히기도 하고, 그게 보통의 리모델링이거든요. 참 말로 하기 좀 뭐한데. 보시죠. 10번의 리모델링이란 건축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을 위해서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것까지 얘기를 합니다. 주로 기능 향상으로서 대수선하는 게 건축의 모양을 좀 멋있게 바꾸는 거. 그러니까 이 아파트로 따지면은 옛날에 지어진 아파트가 있는데 이거를 뭐 전체의 어떤 그 외벽을 옛날에는 그 앞에 하여튼 외벽을 그 현대적 감각에 맞도록 싹 그 유리로 착 바꾼다라든지 이게 이제 그 대손을 통한 리모델링이고 아예 기존보다 이제 좀 더 넓히는 게 있어요. 그게 일부 증축을 통한 리모델링이거든요. 훨씬 값이 적게 들어가잖아. 건축이나 대손에 비해서. 그런데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까지 얘기를 했는데 올해 후반기부터 개축까지 들어갔었어. 개축까지. 원래 그 전에 리모델링 개념은 대수선 또는 일부 증축까지였어요. 근데 아직 개축 개념을 여러분들이 모르시는데 개축이라는 것은 철거를 하고 나서 동일규모로 짓는 게 개축이거든요. 원래 철거하는 것은 리모델링이랑 맞지가 않지. 그런데 일부 철거를 하는 개축까지도 들어갔어. 개축까지. 근데 이 리모델링 개념이 건축법에도 나오고 주택법 용어에서도 나와요. 주택법에서는 지금도 대수선 또는 일부 증축만 해요. 그런데 건축법에서는 일부 개축까지 들어간다고. 일부 개축까지. 그러니까 일반 주로 공동주택, 큰 공동주택을 다루는 게 주택법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철거까지 하는 리모델링은 아직도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조그만 건축물이니까 이게 새로 개정된 지 얼마 안 돼요. 지금은 일부 개축까지도 들어갑니다. 재축은 안 돼. 재축은 안 돼. 그런데 이제 개축, 재축을 좀 이따 배우기 때문에 이게 미리 나온 것이고요. 일단 그렇게 체크만 해두시고 자, 우리 도로 개념. 이 도로도 건축법상 도로 개념이 별도로 있는 거예요. 별도로 있는 겁니다. 건축법에서는 도로 개념이 왜 나오냐면은 여러분 보통 건축물을 지을 대지가 있을 때 여기다가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이 대지는 도로에 접해야 된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게 대저도로의 관계거든요. 제가 강론파트에서 대지 및 도로에서 나올 얘기예요. 이제 나중에. 대지는 도로에 접해야 된다. 이 대지가 도로에 접하고 있어야 여기 건축할 수 있는 땅이 되지.
만약에 대지가 도로의 법적 기준에 접하고 있지 않다라면은 건축허가를 신청해도 안 나와요. 근데 이 얘기도 엄밀하게는 사람이 많이 사는, 어느 정도 많이 사는 곳을 전제로 하지 시골에서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게 대지도로 관계거든요. 이 대지도로 관계에서 도로 개념이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로 도로 개념이 건축법에 있는 거예요. 대지가 도로에 접해서 접할 때 이 도로는 어느 정도면 되느냐, 그거를 위해서 여러분 도로 기능을 한다면 일단 뭐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은 다닐 수 있어야 되겠죠? 보행이 가능해야 되겠죠? 보행만 다니면 되겠습니까? 자동차도 다닐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도로 개념은 보행도 가능하고 자동차 통행도 가능한 이 두 가지 개념을 갖춘 것으로서 보통 원칙적인 도로 너비는 여러 가지 몇 가지 예외가 존재합니다만 원칙적 도로 너비는 2m만 되겠습니까? 3m만 되겠어요? 4m만 되겠어요? 5m, 6m는 돼야 될 것 같아요. 느낌 잡아보세요. 최소한의 도로 너비는 최소 몇 m만 돼야 될 것 같아요. 원칙이. 이런 뜻이라면. 자, 책 보고 하는 건 아니지 지금? 응? 컨닝한 거 아니지? 사라면 왜 4m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람이 다니면 차는 교차는 돼야 되기 때문에. 차가 교차? 사람이 교차? 차도? 차 다니는 길이라서 사람이 다니는 여기가 그러니까 이래서 생각을 하셨어요 이렇게? 네. 그러면 훌륭한 생각이지. 이 건축법에서 숫자가 참 많이 나와요.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일부는 제가 이제 나중에 편하게도 정리해드려요. 정리해드리는데 이걸 하나하나 외우기는 힘들고 이해할 수 있는 건 다 이해하시고 안 되는 것 중에서 어쩔 수 없는 건 해야 되고 그래야 돼요. 이건 충분히 이해가 되잖아요. 아니 이 도로로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도 다녀야 되고 자동차도 같이 다닐 수 있는 게 원칙적 도로라면은 최소 여기도 좀 사람보다 큰 자동차가 최소는 다닐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자동차가 일방적으로 가면은 이쪽에서 오는 차는 어떻게 합니까? 최소 교차는 돼야 되잖아. 차가 교차는 되기 위해서는 차가 한 차가 가는 데 있어서 기본 폭이 최소 2m. 차량 여러분들 가지는 차 너비가 1m 한 얼마 정도 되나? 차 너비가 1m 한 30, 40? 50도 안 될 거야 아마. 1m 한 30, 40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양쪽에 여유 공간이 있어야 되니까 백미러만 부딪히고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보통 2m, 교차는 돼야 되니까 4. 그래서 잡은 겁니다 이게. 원칙만 넣고 보세요. 자, 11번의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보행도 가능하고 자동차 통행 둘 다 가능한 걸 전제로 해요. 원칙이 보행과 자동차 통행 둘 다 가능한 너비는 4m 이상의 도로. 최소 도로가 4m는 돼야 돼. 4m 이상의 도로로서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도로 개념이 다양합니다. 여기서는 뭐 각종 법에 의해서 고시가 된 거, 행정청이 지정한 거 다 들어가는데 아래의 도로와 예정도로까지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예정도로. 예정도로라면 현재 건설된 도로, 건설이 안 돼 있는 도로? 건설이 안 돼 있어요. 예정만 돼 있다는 거예요. 건설 예정.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금 이 대지가 접하고 있는 도로가 아직은 만들어지지 아니한 도로라도 예를 들어 우리 앞에서 배웠듯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설치하기로 결정을 했다라면 결정해놓고 나중에 설치를 하겠죠. 그죠? 그럼 나중에 그 예정도로가 있는데 나중에 건설이 되면 접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예정도로도 괜찮다는 거예요. 도로 개념 속에. 예정도로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12번의 건축주. 제가 이제 보시는 수준에서 한번 보세요. 12번의 건축주. 건축주를 설명해 보실래요? 건축주? 건축주는 뭘까? 건축주는 건축하는 사람. 건축에 있어서 주인이 되는 사람. 여러분들이 건축한다면 바로 건축주가 되는 거죠. 편하게 아니에요. 건축의 건축 대수든 용도 변경, 건축 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 축조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을도 스스로 그 공사를 하는 자. 예를 들어 건축 공사를 발주할 수도 있고 본인이 직접 공사를 할 수 있고 그 건축의 책임자가 되는 사람, 건축을 할 사람을
건축주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개념은 알고 있는데 설명하기 뭐하죠, 그죠? 여러분들이 건축한다면 그냥 건축주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예. 넘기세요, 그러면. 이 귀찮은 것들이 또 쭉 나오고 있네, 이제. 귀찮은 것들이. 여기서 귀찮은 것들이라는 건 별로 시험에도 나오지 않으면서 내가 언급을 안 할 수는 없고 대충이라도 좀 언급을 해야 되는. 자, 제조업자라면 대충 무슨 말이 돼요? 제조하는 사람. 건축 자재를 제조하는 사람, 제조업자. 그럼 유통업자라면? 유통하는 사람. 설계자라면? 설계도서는? 설계자가 만든 도서. 설계자가 만든 도서, 설계도서. 감리자라면? 감리하는 사람. 시공하는 사람이 제대로 설계도된 대로 시공하는지 감리하는 역할하는 게 감리자, 감리자. 읽어보고 싶어요? 이런 내용들을? 안 읽어봐도 돼. 자, 시공자. 16번에 시공자가 나오네? 시공자는 직접 공사 자체를 실시하는 사람. 시공자는 누가 임명을 하겠습니까? 누가 선정을 하겠습니까? 건축주가. 여기서는 건축주라고 표현을 쓰지. 우리 개발법 정비법에서는 시행자 그렇게 표현했지만 여기서 뭐 건축물 하나 짓는 것을 사업을 시행한다고 그런 표현을 쓰기 힘들어서 개발법에서는 시행자, 정비법에서는 시행자, 건축법에서는 건축주, 나중에 주택법에서는 사업주체,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각각 내 공사를 맡아 할 사람을 선정했을 때 그 사람을 맡아 하는 사람을 시공자라고 하는 거지, 시공자. 건설공사를 하는 자를 말합니다. 건설공사를 직접 하는 자, 시공자, 건축주가 여기서 선정하겠지, 이제. 16-2의 건축물의 유지관리라면 말 그대로 지어진 건축물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게 유지관리예요. 이걸 읽을 필요 없어요. 그래도 읽기를 원한다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대단한 뜻이 있나? 건축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사용 승인된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 등 용도 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건축이 멸실, 없어질 때까지 관리하는 게 유지관리예요. 그냥 유지관리. 낼 수가 없어. 그래서 낼 수가 없어요. 17번의 관계 전문 기술자라면 기술자는 기술자고 전문 기술자인데 어디에 관계된? 이 건축물에 관계된 전문 기술자. 그래서 뭐 설계자나 감리자와 협력하는 자, 전문 기술 자격을 가진 자를 관계 전문 기술자라고 합니다. 그냥 18번의 특별 건축구역이면 대충 분석을 했을 때 특별히 건축할 구역이잖아. 그래서 이것은 보통 우리가 건축할 때 여러 가지 그 건축에 대한 일반적 제한을 받는데요. 특별 건축구역이 지정되면 그 일반적 제한을 상당 부분 없애버리고 기존 건축물보다 좀 특별히 건축할 수 있게 만드는 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좋은 땅일 것 같아요? 나쁜 땅일 것 같아요? 땅 자체 가치가 특별히 건축하겠대. 기존 건축물보다 요게 지정되기 전보다 더 특별 건축이 지정되면 더 큰 건축물 지을 수 있을까요? 더 못 지을 것 같아. 더 특별히 지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특별히 지을 수 있게. 여러 가지 건축 규제를 완화해서 특별한 건축물을 못 들어서던 것을 특별한 건축물을 들어설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지정이 되면은 지켜야 될 건축 기준 중에 일부는 아예 적용 안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건폐율을 적용을 안 한다 그러면은 건폐율 기준 한계 무시하고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일정한 건축 기준은 완화해 준다고 풀어주는 것만큼 더 크게 지을 수 있고, 건축물별로 이 건축 기준을 개별 적용하는 것을 통합 적용해서 이런 혜택이죠. 막 그런 세 가지 혜택을 주는, 대충 보세요. 그런데 그런 느낌만. 자,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 기술, 수준 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들은 관계 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 또는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을 특별건축구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부 규정을 적용을 안 한대. 그럼 그 규정 완전히 따르지 않아도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면 완화해 주는 혜택, 개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한꺼번에 모아서 통합 적용하는 이런 혜택을 주어서 특별한 건축물을 짓게 하는 특별건축구역이에요. 자, 19번의 고층 건축물에도 이 개념 나오는데 이것도 조금
이 중에서는 이제 좀 알아둬야 될 것에 속하지. 고층 건축이 뭐냐 하는 거. 자, 건축물 중에서 조금 높은 층수의 건축물을 고층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고층.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을 고층이라고 해요. 위로는 제한 없어. 최소 층수가 30층 이상 또는 높이가 120m 이상 둘 중에 하나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건축법에서 조금 큰 거 얘기할 때는요, 보통 A 또는 B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두 가지 기준이 나왔다면 어느 것 하나 크면 크다고 보는 거예요. 두 가지 기준에서 어느 것 하나 큰데 하나는 작다? 이거를 작은 건축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다 그러면 이걸 작다고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의문이죠. 지금 이해가 안 돼서 그렇지. 아까 정화조 같은 걸 세심하게도 보시는 분이 왜 이걸 너무 세심하게 보죠. 자, 이걸 어떻게 예를 들까 그러면, 자, 우리 층수가 사람으로 한번 해볼까? 사람으로 키가 굉장히 커요. 키가 굉장히 큰데 몸무게는 굉장히 적게 나가. 평균보다 몸무게는 작아. 키는 엄청 커. 이걸 큰 사람이라 그래? 작은 사람이라 그래? 키가 이렇게 크고 몸무게 작다고 해서 저 작은 사람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건축물도 어느 것 하나 크면 크다고 보면 돼. 그래서 지금 A 또는 B의 형태라고. A에 해당되거나 아니면 B에 해당되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그런데 나중에 작은 건축물을 따질 때는요, 어느 것 하나라도 크면 크기 때문에 두 가지 기준이 나오면서 작다 그러려면 둘 다 작아야 되는 것이에요. A 및 B의 형태라고. A 및 B라면 A도 작고 B도 작아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지금 이 형태가 큰 것이라 30층 이상이거나 또는이잖아요.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 둘 중에 하나를 얘기하는 것이지. 이걸 30층 이상으로서 120m 이상 이러면 A, B 요건을 다 갖춰야 된다는 얘기죠? 아니라고. 또는이 된다. 또는 물론 아닌 예도 예외적으로는 있어요. 근데 보통은 큰 것은 보통은 A 또는 B의 형태, 작은 것은 A 및 B의 형태라고 보시되, 그렇지 않은 특별한 얘기가 있으면 그거 많지도 않지만 따로 이제 하실 필요가 있는데 잘 지금까지. 자, 그럼 일단 여러분들이 이거 기억하실 때는 숫자가 많이 나온다니까. 근데 여기 나오는 숫자 중에 할 거 안 할 게 있어. 이건 하셔야 돼. 그래도 30층 이상. 일단 30층 이상 층수가 적어도 30층 이상이다. 30층 이상이다 그러면 고층으로 보시면 돼. 근데 이거는 아까처럼 어떻게 이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고층을 어떤 기준으로 삼을지는 입법하는 사람들 자기 마음이라고 그냥 어떻게 잡을지는.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돼. 그러면. 자, 우리 학생들 중에서 제일 고생하는 학생들이 어디죠? 고층, 제일 고충을 많이 느끼는 학생들이 어느 학생이에요? 네? 고3이죠. 고층 건축물에 제일 고충을 많이 느끼는, 고층인데 고충을 많이 느끼는 학생들이라면 고3이라고 이렇게 쓰시면 뭐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되는 걸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뭐 연상되게 제일 고충을 많이 느끼는 고층 건축물은 고3이다. 제일 고생 많이 하잖아. 그럼 요거 기억하셨다라면 또는 높이 기준으로서는 요게 층수가 30층이 안 돼도 높이 기준에서는 120m 이상인 것을 고층이라고 보시면 돼. 왜 이건 120m가 나왔느냐? 건축법에서 여러분 건축의 한 개 층의 층 높이를 2.5, 3.5 이렇게 그렇게는 안 할 거고 끊어서 할 텐데 몇 메타가 한 개 층의 높이 평균 높이일 것 같아요. 2m, 3m, 4m, 5m 잡아보세요. 3m, 2m. 2m는 누가 2m를 했어? 누가 2m? 아니 2m는 지금 여기 제 높이 여기서 2m야. 이게 한 개 층의 층 높이라고? 저 같은 사람 이래고 하다가 다 머리 까지겠네 그냥. 벽이 이 위에 올라가서 다 부딪혀갖고 누구 쫓아가려고 조금 뛰었다가 그냥 뛰자마자 2m 말이야. 3m? 4m. 억지로 기억하지 말고 요건 이해하시면 돼. 4m. 3m도 안 돼요, 여러분. 3m하고 부족해. 아유, 뭐 3.5 뭐 해도 봅시다. 우리 뒤에 거 끊고, 여기 보자고 한번 여기. 이따 저희 강론 파트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층 높이를 계산할 때는요,
이게 제가 바닥구조체 두께를 그린 거야. 우리 바닥 밟고 있는 이 두께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위층에도 바닥 두께가 있겠죠, 그죠? 그럼 한 개 층의 층 높이는 여러분들이 밟고 있는 바닥구조체 윗면에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 윗면까지가 한 개 층의 층 높이가 돼요. 그 다음 층은 여기서부터 다시 그 위까지가 될 것이고, 그런데 여러분 여기 중간에 이게 있는 거 있잖아. 이게 뭐예요? 이 반자라는 거예요. 이게 반자. 요 안에 공간이 있다고. 요 안에 공간이. 이 공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저분한 것들이 싹 가려지지. 예를 들어 그 주차장 설치되어 있는 곳이 보면 이런 거 없으니까 그 반자가 다 보여요. 거기. 예? 헬스장 가도 요새만 그냥 이런 거 안 해놓고서 반자 보이게 하는 경우 있어요. 그 안에 그래서 이런 전기시설 지나가고 환기시설 지나가고 왜 닥트 이런 거 설치하고 하잖아요. 지금 깨끗해 보일지 이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은 한번 높이 생각해 봐요. 우리 이 건물의 높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제가 여기 요 정도 이렇게 되고 제가 신발 신는 게 이렇게 있으니까 요 정도가 지금 벌써 2m가 넘는 거예요. 지금 여기 2m 넘는 거예요. 여기 2m 쳐. 그런데 여기가 2m로 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m일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제 키에서부터 여기까지가. 네? 한 60cm 될까요? 60? 좋아, 60. 그러면은 지금 벌써 2m 60이 나왔어, 지금. 2m 60이에요. 요 안에 이 반자 높이가 얼마나 있을까? 반자 길이가. 우리 여러분, 없는 곳에, 이거 없는 곳에 가봤을 때 대충 짐작해보면은 한 90cm는 안 될까? 최소 30cm. 꽤 돼요, 이게. 90 잡읍시다? 그럼 벌써 350이 됐어? 바닥 두께 있을 거 아니에요. 바닥 두께 10cm, 20, 어느 정도일 것 같아요? 이 안에도 이 바닥 안에도 막 들어가 있는 게 있다고요. 중 공간에. 50 잡을까? 그래도 벌써 4m가 되네? 그죠? 아유, 이거 한번 오시면서 생각을 해보시라니까. 우리 이 건물의 층 높이는 4m 정도 딱 될 거예요. 딱 재면은. 여러분들 집에 가면은, 아파트 가면은, 이거보다 높아요? 낮아? 아파트 낮죠? 그냥 아파트에서는 전국길 하면 이렇게 끼면 되지, 그냥? 네? 여기는 뭐 놓고 올라가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아파트는 보통 3m. 상가 같은 건 보통 4m. 더 높은 곳도 있어요. 보통 4m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 건축법에서는 주택과 상가를 모두 다 다루는 게 건축법이기 때문에 보통 4m라고 보는 거예요. 나중에 주택법 할 때는 주택을 대규모로 지을 때 따로 적용되는 게 주택이라 그랬죠? 주택만 적용하는 게 주택법이잖아. 거기서는 3m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건축에서 건축물의 높이는 4m. 그래서 30층 이상 또는 곱하기 2 높이인 4에서 120m 이상. 층수가 이렇게 되든지 높이가 30층 높이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 고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 고층 건축물은 위로는 제한이 없다니까요. 롯데월드 새로 지어진 게 나 그 한 번도 서울 살면서도 가보질 않아서. 가보셨나요, 누가? 거기 몇 층이에요? 롯데월드. 가봤는데 그저 거기 그 설치되어 있는 거 보셨는데 층수는 그래도 제일 높은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자, 뭐 123층 보고 확실하진 않아요. 이따 누가 쉬는 시간에 보고 정확히 좀 알려주면 좋겠는데 123층 맞다. 고층이에요, 아니에요? 고층이지. 왜? 30층 이상이니까. 그럼 이제 고층에만 적용되는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고층 속에 다시 둘로 나눠집니다. 초고층과 준초고층으로 나눠져요. 지금 고층 개념을 봤는데 그 중에서 초고층이라면 고층 앞에 초자가 붙어 있잖아. 초자.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것을 얘기하고, 준초고층이면 고층 중에서 초고층이 아닌 나머지를 준초고층이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게 고층이라면 이 위로가 다 고층이라면요. 이 고층 중에서 따로 50층 이상이 된다 또는 200m 이상이 된다, 이거를 초고층이라고 해요. 그러면 고층 중에서 초고층이 아닌 나머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준초고층. 그래서 고층 속에 초고층과 준초고층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우리 초고층 기억은 어떻게 하느냐? 아까 고3 이래갖고 30층 했다라면 여기 초가 붙었다라면
고충 앞에 초만 붙어 있네. 초. 초하면 오가 생각나지 않아요, 여러분? 어? 이거 할 때 아시잖아. 이거 할 때 초가 숫자 뭐를 얘기해요? 오라니까. 그게 초가 오라니까. 아, 송이 1이고 매주가 2고 우리가 초를 갖고 오라고 하잖아. 민원도만 쳐봐서 몰라요? 초가 5죠? 50층 이상. 이 젊으신 분 모르는데 아유 그렇게 건전하게 살아오셨어요. 이렇게. 저는 처음 시골에서 우등산 소리, 모범산 소리 많이 들었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그냥 화투했는데. 네? 50층, 초는 5다. 50층 이상 곱하기 4에서 200m 이상. 거기 가시면 나머지가 준초고층.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내 건축. 아까 19번은 잘해 두시고 20번이 실내 건축이면은 건축은 건축인데 실내에서 건축한다는 얘기죠? 실내 건축. 뭐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충 실내에서 건축하는 것이라면 사람 불러서 실내에서 건축하는 게 있다. 인테리어 하는 거? 인테리어? 자, 건축물의 실내를 안전하고 쾌적하며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을 하든지 벽지, 천장재, 바닥재, 유리 등 영장한 재료나 장식물을 설치하는 건 내부 공간을 잘 아름답게 꾸미는 거. 이거를 실내 건축이라 보시면 돼요. 인테리어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실내 인테리어. 응? 부속 구조물 개념이 나오죠. 부속 구조물. 자, 우리 부속 구조물이란 진짜 이걸 다 해야 되나 이거를 지금. 건축물의 안전 기능 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건축물에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환기 시설물 등 영위정하는 일정한 구조물을 건축물에 부속되어 있는 구조물이다. 부속 구조물이라고 보시면 부속되어 있는 구조물, 환기 시설 이런 거, 환기구가 대표적입니다. 건축물에 나중에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부속 구조물. 사실 부속 건축물 개념을 좀 더 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부속 구조물도 나왔네. 내수 재료. 내수 재료다. 재료는 재료인데 내수다. 견딜래자 물수자. 물에 잘 견디는 그런 재료를 내수 재료라고요. 인조석, 콘크리트, 내화 구조. 구조 중에서 불에 견디는 구조. 방화 구조라면 불을 막는 구조. 난연 재료라면 어려울 난자, 불탈 연자, 불타기 어려운 재료, 불에 잘 안 타는 재료, 불연 재료는 아예 안 타는 성질, 아예 안 타, 불연 재료, 준불연 재료, 불연 재료에 준하는. 아이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읽었는데 그냥 그 뜻만 한번 얘기해 주느라고 하는데 이걸 또 막 어떤 내용인지 막 그 내용을 막 빠른 속도로 보시네. 봐도 되고 안 봐도 되고. 안 봐도 돼. 근데 제가 그냥 넘어가긴 뭐해서 그냥 슬쩍 읽었으니까. 시험에 나온 적은 전혀 없지. 이런 기술적인 부분은 어떻게 내겠어요, 이런 걸. 난연제인지 불연제를 구별하라. 낸 적이 없어요. 혹시 낸 적이 없는데 냈다 그러면 낼 것 같으면 어떡합니까? 그런 거 틀려도 상관없다 그랬어요, 학교 가는데. 새로운 거 나오면 새로운 거 나왔네. 뭐 이거 시간 절약했네. 찍으면 되네 하면 돼. 그냥. 맞출 거면 맞출 때 생각하시면 돼. 쉬세요.